우리는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성장의 한 과정이거나 성격의 문제로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유아기의 수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방치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의식 구조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며 관계 속에서 늘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수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질문이 아이의 내부에 너무 이르게, 너무 강하게 자리 잡을 때 형성되는 의식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이 안에서 굳어가고 있는 수치심의 구조를 부모가 다른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불교적 인간 이해, 특히 오온 구운의 관점에서 보면 수치심은 감정 이전의 문제이며 양육 이전에 작동하는 의식 발달의 결과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이 어떤 순서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이는 언제부터 창피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려 합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언어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강의도 이어서 함께 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온의 분화 속에서 수치심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언제부터 창피함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단순한 감정 발달의 문제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적 인간 이해, 특히 오온 구운과 바르도적 의식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수치심은 결코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 구조가 일정 단계 이상 분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고등 심리 현상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고정된 자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을 5가지 작용의 집합, 즉 오온 구운으로 설명합니다. 이 오온은 다음과 같은 5요소로 구성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색석은 빛색, 빛깔, 색채를 의미하며 수슈는 받을 수, 닫다, 거두어들이다, 회수하다를 의미합니다. 상장은 생각할 상, 사색할 상의 뜻입니다. 행징은 단일행, 가다행의 뜻이고 식시은 얼식, 깨달을 식의 뜻입니다. 이 5요소는 단순히 나열된 개념이 아니라 의식이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분화되는 단계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오온이 최소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티베트 불교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자면 색설 물질과 신체, 경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먼저 색석이란 무엇인가? 색은 흔히 색깔로 오해되지만 불교에서의 색은 물질 전반, 특히 신체와 감각기관,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물리적 조건 전체를 의미합니다. 한자로 풀면 색은 형상을 가진 것,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색은 아직 나의 몸과 외부 세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소리도 접촉도 모두 하나의 덩어리로 경험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색은 아직 자기 몸이라는 자아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색은 존재의 조건이지 자아의 인식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2단계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인식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수주는 한자로는 받을 수라는 뜻이지만 티베트 불교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자면 좋고 나쁨을 느끼는 감각의 분화를 의미합니다. 주는 받는다는 뜻으로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색이 단순한 물질적 조건이라면 수는 그 조건에 대한 느낌의 발생입니다. 아이는 2단계에서 비로소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하다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는 자기 평가가 아니라 감각 반응입니다. 아이가 울고 웃는 것은 쾌, 불쾌, 무감각의 수의 작용이지 아직 수치심이나 부끄러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치심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아프다와 창피하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상상은 생각할 상, 사색할 상의 뜻이지만 티베트 불교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자면 상은 떠올린다, 그린다는 뜻으로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2단계에서 아이는 비로소 사물을 구분하고 상황을 기억하며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엄마다. 이것은 위험하다. 이 행동을 하면 혼난다와 같은 상징적 이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장은 타인의 표정, 목소리, 반응을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즉, 아이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2단계에서도 수치심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타인이 나를 평가한다는 상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은 기억과 인식이지만 아직 자기 반성은 아닙니다. 앵싱의 한자의 뜻은 단일행, 가다행의 뜻이지만 티베트 불교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자면 행은 움직인다는 뜻이지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 다시 말해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2단계에서 아이는 단순히 느끼고 떠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반응을 학습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수치심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대개 행의 실패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내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규범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시입니다. 식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입니다. 식이 분화되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다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나다. 너는 나를 본다. 너는 나를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치심이 가능해집니다. 수치심은 아이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 작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을 자기 내부로 끌어들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창피함을 느끼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오온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상호작용할 때, 특히 행과 식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수치심이라는 고등의식 상태에 진입합니다. 오온의 분화는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가? 색수상행식의 발달적 예시. 이제 우리는 오온을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니라 아이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심리 구조인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온은 책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몸과 반응, 감정, 기억, 성격, 그리고 수치심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체와 감각기관,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물리적 조건 전체의 세계 단계에서 아이는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을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배변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행동은 도덕성의 결여가 아니라 세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몸은 단지 감각의 덩어리입니다. 차가우면 움츠리고 배고프면 울며 아프면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이때 아이는 아직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보여지는 나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은 존재의 조건이지만 사회적 자아는 아닙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수치심, 부끄러움, 체면 손상이라는 감정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의 반응을 하는 수의 단계에 들어서면 아이는 분명히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자기 평가가 아닌 감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이 큰 소리로 야단치면 아이는 울 수 있습니다. 또래가 장난감을 빼앗으면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때 부모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얘가 창피해서 우는 거야.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창피함이 아니라 불쾌감과 위협 반응입니다. 후의 단계에서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무섭다, 싫다, 아프다, 불편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까? 즉, 수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 단계에서는 부끄러움은 흉내낼 수 있어도 진짜 수치심은 불가능합니다. 떠올린다, 그린다는 뜻으로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을 하는 상은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2단계에서 아이는 타인의 반응을 의미 있는 이미지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찡그린 얼굴로 바라본 장면, 아빠가 한숨을 쉬며 돌아선 모습, 친구들이 웃었던 순간, 이 모든 것이 상상으로 남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이는 비로소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 행동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기억과 인식의 단계이지 자기평가의 단계는 아닙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다. 하지만 아직 이렇게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상은 상황을 기억하지만 아직 자아의 가치 판단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 다시 말해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의 총합을 의미하는 행위 단계에서 비로소 아이는 반응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반복되며 성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발표 시간에 말을 했다가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당황합니다. 즉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에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합니다. 즉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회피합니다. 즉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 다시 말해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을 합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언의 결론이 형성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행의 작용입니다. 행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수치심은 더 이상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기 위해 나를 통제하는 장치가 됩니다. 즉 수치심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면의 규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계 단계에 이르면 아이는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이식의 중심이 되어 아이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런 사람이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의 의식 속에 타인의 시선이 내면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는 타인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남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만들어낸 자기 감시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물질 전반, 특히 신체와 감각기관, 외부 세계의 물리적 조건인 색은 몸은 있으나 평가 없고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의 반응을 하는 수는 느낌은 있으나 자아가 없으며 떠올린다. 그린다는 감각 경험의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을 하는 상은 기억은 있으나 판단 없고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을 하는 행은 전략은 있으나 정체성 아니며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인 식은 평가와 자아가 탄생합니다. 수치심은 이 5단계가 연결될 때만 발생합니다. 왜 어떤 아이는 유독 쉽게 부끄러워지는가? 오온의 불균형과 수치심의 고착 구조 때문입니다. 앞선 2강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수치심은 감정이 아니라 의식 구조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사소한 상황에도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아이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가? 이 차이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오온이 분화되는 방식과 속도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적 인간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는 오온은 동시에 동일한 강도로 분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의 반응을 하는 수와 물질 전반, 특히 신체와 감각기관, 그리고 외부 세계의 물리적 조건인 세계는 매우 민감하지만 떠올린다. 그린다는 뜻으로 감각 경험의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하는 상과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인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의 총합인 행과 아이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이식의 중심인 시기. 아직 미숙할 수 있습니다. 감각 반응은 둔한데 떠올린다. 그린다는 감각 경험의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것과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인 시기, 지나치게 빠르게 발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 분화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의 반응을 하는 수조가 과도하게 예민한 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리에 민감하고 표정 변화에 즉각 반응하며 긴장과 불안을 신체적으로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하는 상성과 아이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인식의 중심인 식기,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아이는 불편함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만 크게 떠안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정도로 예민해? 그건 창피할 일도 아니야. 아이의 몸은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의식은 아직 그것을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수는 억압되고 그 억압된 수는 훗날 행의 단계에서 회피라는 전략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하는 상상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부모의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며 지금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압니다. 문제는 이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상이 아이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인 식식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즉, 타인의 반응은 잘 읽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중심은 약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의 반응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수치심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치심이 발생할 준비 상태가 이미 완성된 셈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행동입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인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을 하는 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반응이 자동화된 심리 구조입니다.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이 반복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현을 거부하여 시도를 비웃고 솔직하면 처벌받는다. 이 경우 아이는 점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 결론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행의 자동화입니다. 이 순간부터 수치심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사전 차단 장치가 됩니다. 말하기 전에 부끄러워지고 행동하기 전에 움츠러들며 시도하기 전에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성격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은 아이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중심인 시길이 너무 이르게, 너무 강하게 형성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내가 문제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 충분한 안정감 위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시그니스는 언제해도 괜찮다는 기본 토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수치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안 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때 수치심은 도덕 감정이 아니라 존재 불안의 표현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불균형은 현생에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르도적 경향성, 즉 이전 생에서의 강한 경계 경험, 거부, 배제, 단절의 흔적, 자기 검열이 생존 조건이었던 의식 패턴, 이러한 요소들이 현생의 오온 분화에 특정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수치심이 유난히 빠르게 형성되거나 행위 회피 중심으로 굳어지거나 시기 자기 비난 구조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교육의 결과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온이 어떤 순서와 강도로 분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바르도적 흔적을 만났는가의 결과입니다. 수치심이 굳어진 아이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회복시켜야 하는가? 행긴과 식식의 재조정 원리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이미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도한 수치심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굳어진 의식 구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입의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치유가 아니라 더 깊은 고착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수치심을 가진 아이를 보며 어른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 정도는 창피할 일도 아니야.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니? 좀 당당해져. 이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의식구조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아이의 수치심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수치심 위에 또 하나의 수치심을 더 씌우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내면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순간 식시은 나를 평가하는 눈에서 나를 부정하는 재판관으로 변합니다. 많은 양육자들이 아이의 회피 행동, 침묵, 위축을 보며 행동 교장을 시도합니다. 억지로 발표시키기,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세우기, 계속하면 익숙해진다는 식의 노출 강요. 그러나 이것은 행싱의 본질을 오해한 접근입니다. 행은 습관이지만 그 뿌리는 생존 판단입니다. 아이의 무의식은 이미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 행동은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이 판단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바꾸려 하면 아이의 내면에서는 공포와 수치심이 동시에 폭증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만 순응하고 내면은 더 위축되거나 어느 순간 폭발적인 거부와 단절로 전환됩니다. 오온 중에서 가장 먼저 안정시켜야 할 것은 식도, 행도 아닙니다. 바로 수주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으로 굳어진 아이의 내부에는 대개 만성적인 긴장과 위협 감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몸이 먼저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첫째, 지금은 공격받지 않는다. 둘째, 거부당하지 않는다. 셋째, 실수해도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에 즉각적인 평가를 붙이지 않기. 둘째, 표정과 말투를 급격히 바꾸지 않기. 셋째, 아이의 반응 속도를 존중하기. 이렇게 수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아이의 의식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여지를 얻습니다. 떠올린다. 그린다는 뜻으로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작용에 의해 수치심이 고착된 아이의 상정에는 이미 수많은 장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웃음당한 기억, 침묵 속의 비난, 왜 그것도 못하냐는 표정. 이 상들은 아이의 의식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 예언처럼 작동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때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째, 실수 후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과, 둘째, 말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장면과, 셋째, 잘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순간.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감각 경험에 의미와 형상을 부여 상은 조금씩 수정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의식적 전환입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과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의 행은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은 성공한 안전 경험으로만 바뀝니다. 즉, 첫째, 아주 작은 시도. 둘째, 실패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 셋째, 누군가 대신 멈춰주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이 행의 자동 반응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은 느리고 비가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식시입니다. 수치심이 강한 아이의 식은 항상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틀렸는가? 나는 부족한가? 이 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식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평가하는 식, 관찰하는 식, 왜 그랬지가 아니라 내가 긴장했구나.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의식 구조에서는 결정적입니다. 관찰이 가능해지는 순간 수치심은 더 이상 아이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도한 수치심을 다루는 핵심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다시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각에 대한 쾌, 불쾌, 무감각의 반응을 하는 수는 안전해지고, 떠올린다, 그린다는 뜻으로 감각 경험의 의미와 형상을 부여하는 상은 수정됨.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의 축적, 성향과 습관, 심리적 자동 반응의 행은 서서히 풀리고,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느끼고 있다는 자기인식의 중심인 식은 평가를 내려놓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수치심을 양육, 교육,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오온의 분화 구조와 의식 발달의 결과로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의 수치심을 감정이나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오온이 어떻게 분화되고 어디에서 멈췄는가라는 구조의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분명해진 사실은 이것입니다. 수치심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반응 구조라는 점입니다. 어떤 아이는 몸의 긴장에서 시작해 말문이 막히고, 어떤 아이는 기억 속 장면에 먼저 갇히며, 또 어떤 아이는 아예 시도 자체를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규정하는 언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문제가 있는 아이의 증거가 아니라 오온 중 어딘가가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늦게 굳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수치심을 다룬다는 것은 아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의식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니? 라고 묻기보다 지금 이 아이의 의식은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아이는 특별한 학대도 명백한 상처도 없는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움츠러든 것처럼 보일까요? 왜 어떤 아이는 설명해도 안심되지 않고 격려해도 나아지지 않으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생의 양육과 환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치심을 훈육의 결과나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오온이 어떤 순서와 강도로 분화되었는가라는 구조의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분명해진 사실은 이것입니다. 수치심은 고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의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생존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남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특별한 학대도 없고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어떤 아이는 설명해도 안심되지 않고 격려해도 풀리지 않으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미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현생의 양육과 환경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유아기 수치심 3부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도, 즉 의식의 연속성과 경향성의 관점에서 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수치심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왜 안 되지? 라는 질문 대신 이 아이의 의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묻기 위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강의가 지금 아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편도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으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